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믿을 만한 의사, 병원이 늘 곁에 있어야 된다는 얼마나 마음 편한 일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바로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께서 설립하셨던 아산병원입니다. 오늘 저희 홍현정의 리드인이 이 큰 병원을 이끌고 계신 원장님을 찾아서 왔습니다. 원장님으로부터 아산병원에 대한 궁금한 얘기, 또 지금 암에 고통받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암에 관한 얘기,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의료 문제들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저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박사님, 아이고 바쁘실 텐데 너무 바쁘신 분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사님 원래 전문이 종양내과시죠? 예, 암 전공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암 전문가이신데 작년 12월에 병원장으로 오셨죠? 예. 그동안에 임상에서 하시다가 이렇게 행정일을 맡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힘드시죠? 글쎄요, 사실은 안팎으로 많이 행정에 인볼브 됐었고요. 예. 연말에 결정돼서 금년에 부임하고 나니까 글쎄요, 운영하는 거는 그 큰 문제, 우리 의사들끼리 합심해서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격변하는 사회 환경과 의료 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는 거를 느끼니까 좀 책임감을 많이 느끼죠. 자, 이제 아산병원이 설립 20주년 올해인데 일단 아산병원의 그 20년을 조금 히스토리를 조금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의 위치 그거 좀 얘기해 주시죠. 세계 속에서 아산병원이 우리나라 또 아시아에서 세계적으로 이 정도 규모일까? 양쪽 얘기를 좀 해주세요. 글쎄요, 아산병원에서 이렇게 간단히 소개할 수는 없고 뭐 1시간도 모자랄 텐데요. 글쎄요, 우리 아산병원은 태생부터 좀 특이합니다. 그 재단 설립자인 고 정주영 이사장님께서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라는 이념하에 아산재단을 설립하셨고 지방병원을 운영하시다가 89년에 이제 처음 서울 중앙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러다가 매 5년마다 1000병상씩 늘려가면서 동관 열고 5년마다 1000개씩? 예. 그렇게 해서 작년 5월에 저희가 신관을 오픈하면서 사실 실제적으로는 3000베드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은 한 2600베드 하고 있는데요. 양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저희 더 거론할 거 없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그래도 많은 진료 업적을 단기간 내에 전 세계에서 이룰 수 없었던 유사 이래 의료계 역사상 전 세계에서 없었던 일을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도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거는 이제 1단계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제일 우리나라 의료계에 영향을 줬다면 아마 20년 전에 저희가 처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자 중심의 병원. 우리 병원이 시작으로 해서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의료계에 병원과 환자와 진료 모든 사회 변화를 리드해 왔다는 데서 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전환점 같은 그런 의미고요. 기왕에 사실은 제가 좀 끝부분에 여쭤보려고 했다가 이왕에 아산병원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얼마 전에 개원 20주년 기념회를 기자간담회 하시면서 원장님께서 그 발전 전략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셨어요. 아산병원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거 바이오 산업의 메카 그런 부분을 제가 봤는데 그런 장기 비전을 좀 한번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저희가 환자 중심에서 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렇게 쭉 얘기했던 게 사실은 우리는 현장에서 많이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셨겠죠.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요구하고 사회 환경, 의료 환경에 변화할 때 그럼 과연 병원은 어떤 위치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저는 의료 산업, 바이오 산업 내지는 그런 모든 전체의 병원이 중심에 있어야 되고 리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진료 면에서는 아까 환자 중심 진료와 마찬가지로 개념이 바뀌어야겠고 의료 산업이라는 게 예전에는 제약회사나 기계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을 갖고 병원에서 쓰지를 않고 오히려 그걸 만드는 단계에서 오히려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환자하고 병원의 관계가 저희 의료진과 제약회사 관계가 바뀌는 거와 똑같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위해서 제약회사가 존재해 닿고 그럽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니드를 갖다 그들한테 전달하고 뭔가 리드해 나가야겠고 연구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진료 연구 교육이 있는데 연구 분야에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바이오 산업의 리더로서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많은 임상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건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아이디어와 능력을 갖고 있는 걸 갖다 어떻게 산업에 접목시킬 것이냐. 그것을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전략적 기획을 수립하자는 게 한 축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의료의 교육. 네. 그러니까 뭐 의료 대학 나와서 의사 면허 받고 간호사 뭐 전문의 시험 따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그 외 간호사들 여러 직종들이 사실은 현장에 나와서부터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능력을 개발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야에도 한번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역량을 좀 모아볼까 하고요. 의료 산업의 패러다임의 대변화 같은 그런 측면으로 해석이 되겠죠. 지금 의료의 산업 측면을 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뭐 하여튼 갑자기 요즘 들어와서 이렇게 그 의료 문제가 막 무슨 얼마 전에 초농사 문제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이제 소위 의료의 산업화 문제 그리고 외국인 관광들 지난 5월에 그 외국인 환자 유치 법안이 또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뭐 최근에 그 국가 어떤 성장 동력으로 뭐 이렇게 요즘 많이 언론에서 다뤄지는데 원장님 보시기에 뭐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의료 산업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어떠시죠? 충분히 된다고 그러고요. 아마도 의료 산업, 바이오 산업이 차세대 국가 경쟁력, 원동력, 기동 산업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요새 그 근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좀 각도를 달리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의료 관광이라는 거는 의료 산업의 극히 일부일 겁니다. 그렇죠. 의료 관광이라는 단어가 요즘 들는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의료 산업과 의료 관광은 전혀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연 그래서 의료 산업 국가의 장기적인 플랜이 좀 먼저 설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뭐 의료 관광하는 거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차원의 다른 거는 이렇게 대형 병원들이 그 의료 관광 산업에 끼어 들어가는 게 과연 우리끼리 경쟁하는 게 답인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소병원의 전문 병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형 같은 치과 전문 병원, 성형 전문 병원 이런 병원들이 의료 관광을 중심으로 해갖고 영역을 확대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근데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의료 산업을 얘기하고 할 때는 이제는 의료에도 국경이 없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의 퀄리티, 질의 세계적인 경쟁력입니다. 환자가 찾아오는 병원보다는 타 병원의 의료진이 의뢰를 해주는 병원. 뭐 저희 우리나라 국내 환자들 의사들끼리 그죠? 일부 암 환자들이 뭐 보스턴도 가고 MD 앤더슨 캔서 센터도 간다고 그러는데 뭐 아시아권에서 서울 아산병원에 와야 된다 그러면 그게 의료 산업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환자 진료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신약 개발, 무슨 진단약, 로봇 기술, 의료에 쓰이는 기구나 약품에 대한 모든 거에 포괄적인 그 산업에 의료 현장의 중심이 있어야만 경쟁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료라는 부분을 산업적 측면에서 그림을 좀 크게 그리고 그중에서 사실 관광이라는 건 그 부분의 극히 일부분인데 근데 그걸 혼동하는 경우도 요즘 왕왕 언론에서 보여지죠. 아마 그러다 보니까는 작은 병원들이 의료 관광천에서 할 수 있는 차원하고 또 큰 병원들이 하는 그 역할 분담이 조금 나눠질 겁니다. 그죠? 아무래도 큰 병원들은 조금 더 그 뭐라 그럴까 중증 같은 거. 자, 그런 측면에서 최근 뭐 큰 병원들 아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조금 있기는 해요. 뭐 세브란스 같은 경우 뭐 국제 뭐라 그러죠? 국제 외국인 무슨 진료센터가 있고 아산병원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이 되어 있을 때 또 준비 중이실 텐데 그런 면에서 조금 소개를 해주죠. 아까 뭐 외국인 의사들 트레이닝 센터도 좀 말씀하셨죠. 예, 저희는 좀 접근을 좀 달리 했는데요. 제일 첫째는 예를 들어서 의료 관광, 의료 관광 뭐 우리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직 저희도 시간 준비 중 계획 중이고 실천 단계에 들어섰는데 중소 전문 병원과 경쟁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지만 중소병원에서 성형외과나 치과와 이런 거와 달리 저는 저희들이 뭐 그거가 좀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심장
시술. 난해한 병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병들이겠죠. 그런 것들의 네. 우리나라가 우리 병원이 글로벌리 경쟁력이 있다면 당연히 환자를 받아서 해줘야겠죠. 네. 그리고 그 건강 검진 프로그램 같은 거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니까 또 이게 우리나라에만 독특한 거고 굉장히 이거는 경쟁력 있는 의료 상품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적극적으로 네. 특정 계층을 해서 외국 분 초청해 오는 건 좋고요. 그 저희가 왜 그러면 암이나 장기 이식 같은 거 우리가 제일 잘하는 왜 암이나 장기 이식은 왜 의료 관광 아니 의료 산업에 포함 안 하느냐 그런데 네.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장기 이식을 해놓으면 이게 하루에서 수술하고 끝나고 돌아서면 되는 게 아니고 뭐 일생일 때 봐줘야 되는 거고 또 암이라는 것도 치료라는 게 뭐 이게 수술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쭉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그런 거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뿐이지 네, 네. 언젠가는 외국의 모 병원에서 환자를 우리한테 보내준 의뢰를 하면은 네. 할 준비는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기 위해서 네. 환자 개개인이 찾는 병원보다는 외국의 병원들이 좀 인정하는 병원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1년에 저희가 한 200명 내지 300명의 외국 의료진이 와서 수련을 받고 그런 제도가 짧게는 한 달, 있군요. 네. 예, 길게는 뭐 그 사람들이 6개월. 나가서 이제 소개를 또 예. 해주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산병원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 사실은 뭐 그렇게 해서 의료 병원의 시스템, 의료의 질, 우리의 그 진정한 가치를 네. 외국의 의료진들이 인정해주고 인정받고 네. 그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들도 같이 잘 발전하고 네. 우리도 같이 발전하고 네. 그렇게 해서 전 이 파리스 그러니까 극동 지역이나 아시아 지역의 네트워크의 리더로서 리딩 병원으로서 가고 싶은 게 저희들의 그 비전이죠. 비전이죠. 그렇죠. 예. 대통령께서 기업인들하고 이렇게 모인 그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손경식 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께서 일반 기업의 그 의료 투자를 활용해서 의료 관광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 원장님한테 뭐 이런 질문에 관련해서 그 지금 원장님 보시기에 아무래도 현장에서 뭐 의료 현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계신 분이니까 지금 그런 그 정부가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완해줘야 될 점이라든가 뭐 그런 그 외국인 아까 말한 그 산업적 측면에서 정부가 이렇게 해줄 역할 같은 게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국가의 기관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나라에서의 역할이 있겠죠. 네, 국가에서 정책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고 제도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비즈니스는 민간 주도입니다. 국가에서 주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민간의 역량에 맞게 네. 전문화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제일 먼저 국가에서 해줘야 될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공통적으로 필요한 모든 인프라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 틀을 갖춰줘야겠죠. 그게 산업화 측면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게 그건 부수적인 산업들이 너무 달려있는 것들이 많아요. 하다못해 뭐 통역도 있어야지, 코디네이터도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비자 문제, 뭐 또 의료 분쟁 문제,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산업분이 동반이 되니까 산업 측면으로 당연히 봐야 되겠죠. 자, 이제 그 가장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암 얘기예요. 사실은 암은 지금 뭐 저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저도 사실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암이 이거 정복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태와 암 누구보다도 권위 있는 그 암 전문가시니까 박사님한테 여쭤봅니다. 그 어떻게 보세요? 현재 상태와 그러면 다들 관심 있을 네, 거예요. 다들 관심 있고 다 걱정이고 그런데 우리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우리 지금 평균 연령으로 봐서요. 네. 그분들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평균 연령으로 살면 남자는 3세 하나, 예. 여자는 4세 하나 암에 걸립니다. 일생에 걸려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 그런데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암을 정복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이 정복된다기보다 암이 만성질환화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병처럼. 예, 고혈압 걸렸다고 해서 고혈압 완치하려고 간 거잖아요. 당뇨병 진단받았다고 해서 당뇨 완치하려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갖고 살지 않습니까? 암을 정복하기 이전에 암과 더불어 사는 것에 만성 질환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우리가 통속적으로 예전에는 무슨 암 하면 5년을 살리면은 5년 생존율이라는 걸 따졌어요. 그러면은 요새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생존율을 따지는지 아세요? 20년 생존율을 따집니다. 대장암이요? 10년 생존율을 따지고요.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2007년 통계. 우리나라에서 암 걸린 사람들이 5년 이상 살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미 50%를 넘었어요. 아주 예후가 나쁜 췌장암부터 예후가 좋은 뭐 유방암까지 다 포함해서
다 통틀어서 암 환자 오늘 진단받으면 반은 5년 이상 살아요. 어떻게 보면은 암에 걸렸다는 게 나 세상에 이런 병이 어떻게 내가 걸릴 수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태도를 바꿔야 되겠네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해서 이제 치료해서 낫도록 하자. 뭐 이런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뭐 비만 당뇨 해갖고 사회적으로 해갖고 뭐 하지 않습니까? 암도 이거는 개인의 병이 아니라 이건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된 거예요. 고령화되면서 세세 하나 암에 걸리는데 이거를 어느 환자 개개인이 치료하겠습니까? 어느 병원 하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미국에서도 많이 이제 앞서가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보건복지 정책의 만성 질환의 하나로 접근하는 좀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책도 필요하고. 대한민국 최고 암 전문가께서 이렇게 암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라니까 마음이 훨씬 놓이네요. 그게 공포심을 갖고 저도 이거 뭐 까딱하면 그냥 이거 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걸 치료해서 뭐 혹시라도 걸리면 치료해서 잘 치료해서 낫는다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는 말씀 굉장히 또 저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암 치료 관련해 가지고 박사님이 유명하신 그 4P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저 잘 모르니까 시청자분들 아마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이게 좀 뭐 일단은 새로운 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건 최근에 암을 치료하는 전문가 그룹에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는 암을 예방하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전략을 수립했는데 그게 영어로 된 첫 이니셜이 다 위원이든 이제 P로 시작해요. 첫째가 P, 프리벤티브 예방 이야기거든요. 뭐 금연하고 뭐 식생활하고 뭐 이렇게 쭉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예죠. 서양에서는 이미 그로 인해 갖고 암 발병률이 줄어든다는 건 이미 다 입증이 됐고요. 두 번째가 이제 프레딕티브라고 그래갖고 예측이라는 겁니다. 이게 암이 이게 암이 왜 무서운 병인가 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맹장하면 수술하면 납니다. 골절이 있으면 기부스하고 캐스트하고 나서 뭐 두주 있으면 납니다. 이렇게 이걸 결과를 예측을 못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무서운 병이냐 하면은 제가 조금 수정을 해요. 무섭게 느껴지냐 하면은 느껴지냐 하면은 이렇게. 그래서 프레딕티브라는 거는 요새는 분자 내지는 여러 가지 진단 기법이 기가 막히게 좋아져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옛날에는 1기, 2기, 3기, 4기만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암 진단해서 수술해서 조직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은 2년 안에 5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어느 정도라는 걸 저희가 예측을 해요. 그렇군요. 거기다 더해서 암 새로운 약을 주고 예전에는 이렇게 뭐 2달이고 약을 치료를 해서 뭐 사진을 찍어서 CT나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낫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약 주고 48시간이면 사진 한 장 딱 찍어 보고 이 환자분한테 이 약이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는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거의 또 한 가지 특징이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이제 퍼스널라이즈라고 그래갖고 맞춤 의학. 그러니까 왜 사람마다 다 다른 암을 왜 위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폐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똑같은 약을 다 해서 그러니까 그게 참 무식한 짓 아니겠어요? 이제는 암이라는 걸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치료가 그 개개인의 환자한테 다 개인의 경우마다 다 달리 우리가 옷 양복 맞춰 입듯이 치료를 맞춰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현대의학은. 그게 지난 20년 동안의 획기적인 발전입니다. 그리고 이미 학계에서 입증이 된 게 암 환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파티시페이션 해서 참여를 하면은 예후가 좋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희망을 갖고 그렇게 치료에 참여할 때 결과가 더 좋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예전에는 암 진단받으면 사형 선고, 뭐 어찌할 바를 몰랐으니까요. 이제는 개개인마다 안성맞춤의 치료법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고 그 치료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예측해 드리고 그게 2차, 3차의 치료 대책까지 마련해 드려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만 잘 들으셔도 TV를 시청하시는 가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암 공포증을 떨쳐버릴 수 있는 말씀을 대한민국 최고의 암 전문가께서 해주셨으니까는 새겨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산병원에 통합암센터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런 개념, 그렇죠. 아까 말하는 그런 이제 환자 중심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의료의 패러다임이 아마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비단 암뿐만이 아니고요.
예, 만성 질환은 대개 다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심장 질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예. 콩팥도 안 좋고 당뇨도 같이 갖고 있고 뭐 이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암이기 때문에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제는 어느 질병에 대해서 대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학이 발전하고 전문 분야가 전부 세분화됐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 진단을 받고 와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다 다른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환자를 놓고 중심으로 연관되는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각자의 최신 전문 지식을 다 종합을 해서 특정 환자한테 또 최선의 진료법을 제시하자. 이 부분에서 제가 원장님한테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대답하기가 조금 껄끄러우실지 모르겠지만 한방과의 통합적 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건 뭐 갈등들도 심하고 참 그랬어 왔는데. 그래서 한방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양의학만이 의학이고 한방도 뭐 이게 한방에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국에도 있고 뭐 이분 노르웨이, 스웨덴 다 있습니다. 뭐 유로선 오래된 나라에는 다 있는 거고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입증을 못했다는 것뿐이거든요. 그거 뭐 그게 우리 현대의학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지만 현대과학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를 접목을 시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가능성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는데 근거 중심으로 환자한테 해를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과학적 근거를 찾아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일정한 환자, 특정한 도움이 되는 환자군을 가려냈어요. 그러게요. 침이 마취제보다 낫다는 걸. 제가 10년 전에 미국 가니까 침이 그렇게 그 병원에서 그걸 쓰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침도 하고 그런데 효능은 다 인정하는데 우리가 환자한테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이 그게 뭐 효과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한테 손해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전제가 돼야 그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뭐 또 정치권도 싸우고 그러는데 이게 한방 양방 또 싸우는 꼴도 정말 보기 싫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뭐 인터뷰가 시간이 좀 너무 가가지고 마지막 그 접는 질문을 좀 원장님께 좀 드릴게요. 우리 그 의료 현재가 아직 뭐 선진화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다면 선진화되려면은 더보다 선진화되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글쎄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자 상당히 포괄적이고 모든 걸 다 시스템으로도 그렇고 또 혹은 의학 자체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간호사의 능력, 의사의 능력, 시술, 치료 성적 흠잡을 데 없어요, 사실은.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의료의 선진화의 기준이 꼭 미국이 좋으냐? 아니요. 의료는 그 독특한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 절대 맞는 우위는 없다. 뭐 그런 거겠죠. 우리 문화에 필요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을 우리가 연구해서 할 뿐이지 노력할 뿐이지 답은 없는 거거든요. 치료 성적이요? 미국 사람들하고 다 비교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이 좀 자신을 갖고 최상의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의료의 항상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손님이 아니고 우리가 주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경쟁력 아니라 우리 제주 많은 민족 아니에요? 충분히 앞서간다기보다 우리 나름대로 가장 전 세계 경쟁력 있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원래는 10년 후에 아산병원이 세계에서 몇 번째 될까요? 글쎄, 뭐, 그냥 그 순서 정한다는 건 우리 순서 좋아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순서 좋아하니까 드리는 질문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 뭐,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겠지만 우리가 처음 설립할 때부터의 이념을 계속 추구한다면은 10년 후에 적어도 아시아권에서는 1등이 아니라면 탑5에 들 거고 지금 최근에 스페인에서 조사한 인지도, 세계 병원 인지도 조사에서 아시아에서 우리 병원이 7등이더라고요. 아, 그러죠. 예, 그렇다면 5년 후에는 뭐 1등을 못하면 탑3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전 세계 탑10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뭐 노력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아산병원의 진료 수준 또 그렇다 몇몇 그 대형 병원의 진료 수준이 바로 대한민국 의료의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튼 아산병원이 그 임상뿐만이 아니고 세계 소유 표준의학이라는 거에 중심지가 되도록 좀 원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의학 한국에 좀 선도자가 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바쁜 시간에 그냥 그 시간을 제가 빼서 죄송스럽게 하고 기도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